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 말하는 고품격 경제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3월 11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하고 일자리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미국의 업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프리랜서들 일자리 기업들하고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크몽이나 숨고 이런 사이트하고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프리랜서들이 일감 가장 많이 찾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챗 GPT 이전하고 이후에 일자리 숫자하고 그 각 업종에 따른 보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블룸베리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일자리에 주고 있는지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잖아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출시됐습니다. 이전하고 이후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감소한 직업들인데요. 세 가지는 글쓰기, 번역, 그리고 고객 서비스, 즉 콜센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글쓰기 일자리는 33%, 번역 일자리는 19%, 콜센터는 16% 감소했습니다.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감 숫자가 좀 늘어난 곳도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편집 제작 직종은 39%가 늘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길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 일자리 6%, 프론트엔드하고 웹 개발 일자리 4%.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자리는 그래도 조금씩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조사 업무도 조금 늘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에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반전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보여드린 건 일자리가 얼마나 됐나 본 거잖아요. 근데 챗 GPT 이후에 소득은 어떻게 됐을까? 특히 시간당 보수가 프리랜서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의 시간당 보수 어떻게 됐을까? 번역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영상 제작 편집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편집이 일자리 숫자는 늘었는데 그래서 챗GPT 시대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싸게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시간당 보수는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영상 제작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조사 이런 것들 소수의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라도 고급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업들이 용역을 주고 일을 받아갔던 겁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고 제대로 된 작품을 가져갔던 건데요. 근데 이게 양상이 바뀐 거죠. 이제는 보니까 인공지능이 글도 써주고 뭐 이 스크립트도 잡아주고 영상도 어떤 경우엔 제작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니까 이거 훨씬 쉽겠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쩌면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동영상 편집, 제작을 외주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예전처럼 비싸게 좋은 제품을 인간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생성해도 좋으니까 조금 싸게 해달라. 이렇게 많은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분명히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챗GPT가 가장 잘하고 있는 일, 글쓰기잖아요. 글쓰기와 관련된 번역 업무, 그리고 글쓰기나 편집 업무 이런 것들 먼저 타격이 오고 있고 특히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프리랜서들부터 타격이 오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시간당 보수가 조금씩 타격을 입으면서 앞으로 차차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잘하는 챗 GPT가 글쓰기 일감 없애잖아요. 그럼 앞으로 PPT 장표 만드는 인공지능 그리고 엑셀 시트 잘 만든 인공지능 이렇게 화이트 칼라 일자리들을 없애는 인공지능이 계속 더 개발되면 일자리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과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3프로TV 언더스탠딩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홍춘욱, 굉장히 유명한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 지금 계신데요. 한국 경제가 지금 역사적 고점을 맞고 추락할 때가 된 것인지 앞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 주실 거고요.
비트코인이 뜨겁죠.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야기 이어갑니다. 김외현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나오셔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장세 어디까지 갈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건지 안 할 건지 미국에선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돌아와서 홍춘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댓글 주셨어요. 무명님, 이진우 기자와 이원재의 교차 출연, 인공지능과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이진우 기자 나오셔서 사교육 얘기 깊이 있게 나눴으니까 그 이야기도 찾아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코그나이즈님 반갑습니다. 이제 AI가 무서워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서움을 이겨내고 대안을 마련해갈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끝내주는 인터뷰 홍춘욱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국 경제 이제 고점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추락할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요거 좀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총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피크 코리아라고 이렇게 딱 요약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5년째 나오는 가스라이팅이다, 저는. 피크 코리아는 가스라이팅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침체시키고 또는 공포 마케팅 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단 지난 한 2007년, 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더라도 PPP,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배 늘었고 기업들 이익은 4배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업 이익은 2022년 기준이죠. 왜냐하면 23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망했다.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다. 끝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가 전 세계에 한 150개는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저는 좀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홍 대표님께서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8년 그 훨씬 이전부터 증권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쭉 활동을 해오시면서 경제를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올해로 31년째인데 네네. 31년 내내 하루에 논문 한 3편 안 읽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게 취미니까, 네. 그게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경제 통계 정리하고 논문 읽는 게 제 일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망할 나라가 한 150개는 되는데 한국이 자꾸 망한다, 피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다른 나라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문을 31년의 구력을 가지신 이 경제 전문가께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격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008년부터 좋아졌다, 80년대, 90년대부터 좋아졌다는 건 다 우리가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1.4%였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사실 거의 옛날에 경제 위기 이럴 때 말고는 못 보던 숫자잖아요. 근데 작년이 그렇게 특별히 글로벌 위기였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수출 제품 가격이 마이너스 50% 났습니다. 예, 1996년 이후 최악의 교육 조건 악화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교육 조건 악화가 나타났는데 성장률 1.4%면 잘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건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계속 되겠죠. 어떤 문제냐면 정부가 국간을 움켜쥐고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먼 미래에 발생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대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라는 그 강박감이 작년 우리나라 GDP에서 그 정부 부문 기여도가 플러스 0.3인가 0.4 나왔는데 네네. 이거 뭐 너무 심하게 적은 거죠. 즉 추경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난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 경정 예산 이런 거 전혀 편성 안 하고 네네. 재정 건전성에 그냥 목을 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작년에는 케인스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정책을 펼친 나라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홍 박사님은 케인지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더 롱런 먼 미래에는 결국 우린 다 죽어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 다가올 케인지의 커멘트죠. 그렇죠. 인더 롱런 we are 예, dead.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모든 국가는 다 없어져요. 우리가 뭐 우리 인류가 몇만 년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정 건전화론자들인데 이제 그 경제가 어려움에 되게 처하고 경제의 생산 캐파가 남아도는 시기에는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22년 이럴 때 긴축한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작년 우리나라가 인플레도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심각한 상황이 1, 2분기에 나왔는데도 재정을 안 썼죠.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이탈리아가 되고 있는 거죠. 뭐. 네, 파퓰리즘으로 양당이 서로를 혐오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지 뚜렷한 어떤 국가의 정책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 이제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성화되는 거고요. 네, 뭐 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인 거고 저도 또 이번 투표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투표까지 한달음에 다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일반 시청자들이 약간 낯서실 것 같은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 조건에 대해서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신 부분 짚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어떤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금 짚고 그다음에 인구 문제나 그런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 그거 하나씩 좀 짚는 식으로 좀 차례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소장님 뵙고 반가워가지고 말을 막 쏟아냈네요. 아니 저도 홍 박사님 막 십몇 년 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생각이 훨씬 날카로워지셔서 너무 더 반갑습니다. 아까 반도체와 관련된 교육 조건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수출 제품 가격은 폭락했는데 수입 제품 가격은 폭등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해외에서 다른데 필요한 필수 제품을 수입할 때 돈이 부족하겠죠.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무역 적자도 난 거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반도체 제품 수출 단가 네. 제품 가격이 마이너스 50% 정도를 기록해가지고 네. 거의 작년에 뭐 SK 하이닉스도 한번 분기 적자 났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적자 난 게 이것 때문이죠. 이쪽 양대 부문이 우리 그 양대 기업들이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데 이 회사가 다 적자 근처까지 갈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작년 미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거기다 인하는 못하는 거니까 네네. 남아있는 대책은 미국처럼 미국이 작년에 엄청난 재정 적자를 네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재정을 썼어야죠. 그 건전한 재정. 전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아마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한데 국민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또 다음 기회에 하고요. 네네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본다면 작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F학점 줘도 거의 뭐 저는 좀 그것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연결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은 괜찮았나요? 그럼 반도체 물량도 뭐 그냥 근데 물량은 거의 안 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1년 반마다 생산성이 2배로 향상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조절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평택에 있는 공장 준공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이런 식의 간접적인 물량 조절만 가능할 뿐이지 직접적 물량 조절은 우리나라 되게 어렵고 결국은 금액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시장 가격이 더 많이 영향을 준 건가요? 아니면 환율이 우리가 지금 좀 영향을 더 많이 준 건가요? 뭐 환율도 영향이 있었던 게 네.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1,400원 가 있는데 가격 인하 압박이 왔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가격 지수는 전부 달러 기준입니다. 아,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수출 제품들이 많이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팔리는 게 덜 팔려서 매상이 덜하면 이제 돈이 덜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내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쓸 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금리를 낮춰서 만들어주든지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금리는 높은 상태고 재정은 안 쓰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나 몰라라 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긴축이죠. 올해도 긴축이고. 예, 작년 연말 확정된 2024년 예산안이 초긴축 예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3%, 올해도 뭐 한 3% 난다 치고 경제 성장률 2% 난다 그러면 우리 명목 GDP가 5% 6% 나오는데 예산 증가율은 2.8%인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경제 외형 규모보다 더 적은 재정 지출 긴축이라는 거죠. 긴축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관료들이 지배한 예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재정이 망가지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경제가 망가지고 나면은 재정이 살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케인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 정부 정책 관료들, 특히 경제 정책 관료들은 케인스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성장률도 작년처럼 좀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보다 낫겠죠. 왜냐하면 수출 제품 가격에 반등이 출현했으니까. 올해 1월달 통계가 나왔는데 네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플러스가 났어요. 네네. 그러면 뭐 작년보다 낫죠. 다만 올해도 긴축 예산이고 금리 인하 못하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조금 회복되는 정도인데 사실 작년보다 올해 이제 더 나쁜 게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네네네. 부동산 착공 이런 것들 또는 인허가 같은 선행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올해 건설 부문이 어렵다는 게 다 보이는데 또 집들이도 그죠?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작년보다 낫긴 한데 수출 덕분이지 뭐 우리 경제 내부 내수 특히 이런 체감 경기 좋아지는 거는 올해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수를 살릴 방법은 재정으로 살릴 수밖에 지금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주제인데 저는 한국이 우리 경제가 한 10년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실책으로 작년 올해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정부만 이제 재정신을 차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에서 내지만 그걸 통과시켜 주느냐 여부는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한 정부는 네. 행정부이자 입법부 둘 다를 지금 전부 제가 둘 다 죄송합니다만 선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올해 이렇게 재정 긴축을 했을까 생각하면 다 선거 일정 때문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최대 긍정적인 면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역사상 최고치인가요? 예. 그러니까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라는 거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고 있죠. 적어도 그러니까 실업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전 선배들의 이제 실업이 이연된 장기 실업자 문제이지 네네. 지금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로 가는 그 젊은 층의 실업률은 그러니까 연령대별 실업률을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건 최저 수준,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아, 왜 그러면 그러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자리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그것도 뜻인가요? 있겠고 네. 58년 개띠를 필두로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국민연금 받고 있죠. 자리를 비워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오늘 전철 타고 왔는데 직원거사님들 아, 지하철 공짜로 타시는 연령대가 됐죠. 만 65세. 네, 어르신들.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 서열 시스템에서 네. 연공 서열, 즉 근무 연한이 길면 길수록 연봉을 많이 받았죠. 네네네. 대기업 정규직 기준이죠. 이제 이분들은 은퇴를 하면서 훨씬 생산성이 높은 네. AI 혁명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쓰면서 코파일럿을 바로 가동을 하는 사람이 네. 60대가 많겠습니까? 20대가 많겠습니까? 아유, 20대가 훨씬 저도 많겠죠, 저희 당연히. 밑에 있는 20대 직원들한테 배워서 쓰고 있거든요. 아, 저야 이제 그게 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세상이 변하는 환경에서 파괴적 혁신, 네.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 출현할 때 60대가 이제 퇴장해가는 과정에서
20대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경제에 큰 활력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거든요. 저출생이 지금 20대에 비해서 또 지금 10대 또 지금 태어난 아이는 쭉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말씀하셨던 그 젊은 인력이 태부족하게 될 건데 어떻게 성장을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 한번 제가 가져온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그림에 우리나라의 그 파괴적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양대 산업의 기업들의 판관 비율을 한번 그림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네네. 예, 파란 선은 현대차고요. 빨간 선은 포스코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금방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에서 대부분적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입니다. 네. 저게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AI 혁명의 와중에 생산성의 향상을 주도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게 모 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전동화, 전기차 공장 짓는 거 그렇게 반대했던 것 혹시 그렇죠.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죠,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하던 분들은 이제 퇴사를 하시고 또는 뭐 이제 자녀들한테 고용 세습을 노력하다가 잘 안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고임금 구조에서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는 거고, 더 나가서 옛날에 100명 정도를 뽑았던 일자리에 지금 10명, 20명이면 충분하죠. 네네. 실제로 모 자동차 회사에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몇백 대 1 나는 거 보셨습니다만 네. 뽑은 숫자가 수천 명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공장이 다 전동화되고 로봇이 도입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다른 나라는 그 출산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노동시장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 거기에 AI 혁명이 왔어요.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었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의 2010년을 전후해서 40만 미만으로 최근에 20만 미만으로 네. 전후해서 태어나는 이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면 한 10년, 20년 남았는데 요 다음 세대들, 젠 Z 세대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AI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미 뭐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세 가지 호조건이 출현을 했죠.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보면 좀 저항하던 브레이크를 걸던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조의 핵심 세력들이었던 90년대 입사자들이 은퇴하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판관 비용의 절감 속에 기업의 마진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을 들고 어차피 우리나라 미래 노동력들은 줄어드니까 더 많은 AI 관련, 로봇 관련 투자를 해서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준다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계속 많이 태어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적지만 굉장히 생산성 높은 젊은 인력이 기업을 새롭게 끌고 갈 수 있다. 예, 뭐 저는 아까 방금 자동차랑 철강만 했는데 사실 저는 대부분의 직장 커리어를 금융권에서 보냈거든요. 특히 은행에 오래 일을 했었는데 요즘 은행이 1층에 점포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없어졌죠. 예, 왜냐하면 뭐 토스, 카카오 뭐 등등을 통해서 전부 우리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이체 이런 거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전체 노동력들의 그 비중들은 줄어들고 대면 서비스는 필요하니까 점포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신규 인력들을 전부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은행에서요? 예, 그러니까 상경 계열의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직장이 은행이었다면 이제는 공학 계열들이 가는 직장이 됐어요. 아니 우리 경제학과 경영학과 후배님들 큰일 났네요. 예, 저도 뭐 경영학 박사입니다만 이제 우리 세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문과 졸업생들을 하더라도 두 가지는 필수가 된 세상에 와버린 거죠. 첫 번째는 통계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통계학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코딩,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스타티스타나 뭐 세스 정도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 밑에 레벨이라도 얼마든지 요새 굉장히 쉬운 통계 패키지 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시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변화된 세상에 우리 상경계열 제자들이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오히려 바뀌는 기술 환경에 우리가 잘 맞춰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운이 지금 한 10년은 좋을 예정이죠.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그분들이 30대일 때 시작됐었던 정보통신혁명에 굉장히 잘 적응했어요. 저도 뭐 이제 그 끝 부분 어떻게 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만 저희 세대들이 처음으로 직장에서 컴퓨터 도입하고 타자 배우고 엑셀 배우던 사람들이고 저희가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다만 50, 60이 넘어선 다음에 신기술이 나왔는데 배울 거냐 그러면 이게 교육 투자를 한 효과가 없잖아요. 네네. 내가 더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면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그 새로운 신기술을 내가 왜 굳이 배워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10년대에 노동시장의 지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노조로 정규직으로 보호받고 있는 분들은 높은 호봉제 속에서 어마어마한 임금을 누리며 은퇴를 최대한 늦추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이제 88년을 전후해서 태어났던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때 70만, 80만이 노동시장에 쫙 들어오는데 일자리는 없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던 시절이 2010년대였고, 그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악의 젊은 세대에게 최악의 시대였고, 그게 코로나로 이제 끝난 거죠. 코로나 이후 지금 뭐 느껴지시는 것처럼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과정에서 각종 여러 가지 앱들, 각종 여러 가지 사무 자동화를 위한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도저히 지금 그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갑자기 집약돼서 지난 5년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가 최악의 노동시장, 최악의 노동 불황은 한 5년 전에 끝났고 2019년에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든 남성 기준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하려는 분들에게 일자리가 너무나 많고 그게 노동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산업연수생 비자, E9 비자를 엄청나게 확대하는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까지 쓸 정도로 외국에서 들여와야 될 정도의 노동시장의 수급이 바뀐 거죠. 이게 엄청 희망적이면서도 제가 그래도 또 이렇게 의심이 약간씩 듭니다. 아까도 반도체 가격 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출렁했다는 작년에 1.4%밖에 성장 안 했다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반도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다 소용할 수 있나?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 효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평택이 아마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되고 아마 이제 지방광역시보다 더 큰 도시가 될 텐데 지금 수원이 그런 것처럼 수원 화성이 다 100만 넘었잖아요. 그러는 이제 1년에 염주알처럼 이렇게 엮여가는 거대한 노동시장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생기면 그 주변에 보통 5개 정도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인프라를 건설해야 되니까 지금 전국의 용접공들 다 평택에 가 있다 그러죠. 두 번째 사람들이 살 주거지가 필요하니까 건설이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이런 첨단 산업들을 위해서는 전력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수철입니다. 그러니까 초순수라고 불리우는 아주 불순물이 적은 물들이 들어가야만 그 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미래에 그쪽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교육 관련 투자나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좋은 학교들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일대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일자리들을 위한 서비스 일자리가. 그래서 좋은 첨단 정보통신업계에 한 자리 정도 일자리가 생기면 그 주변에 보통 5개의 추가적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그게 클러스터링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정보통신 또는 2차 전지
전기차, 철강, 조선, 화학,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이 이제 세계에서 탑 레벨 내지는 탑 근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산업들이 얼마나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쪽의 R&D 연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이 GDP 대비 R&D 예산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했었는데도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운이 없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투자하지 않은 다른 데서 터지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바이오 쪽이 앞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테마로 자꾸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닌 실질적인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노르보노 디스크가 덴마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런 비만약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9년에서 32년 사이 특허가 만료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따라잡느냐 같은 이런 여러 문제들, 우리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영역에서 더 잘해 나가는 그런 지원들은 정부 정책, 산업 정책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화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이런 데도 반도체 잘 돼 나가면 뭐 2차 전지 이런 데까지 다 퍼져 나가면서 투자가 될 수 있고 되고 있고, 그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쟁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을 망가뜨렸으니까 이번에 중국의 후아웨이가 생산했던 폰을 보더라도 7나노 정도로 보이는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SMIC가 그걸 생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탑 레벨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TSMC나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4나노 사이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화웨이가 폰을 만들면서 그런 기술을 썼다라는 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떤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칩 액트, 그죠? 이걸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가 우길승천의 기세로 성장하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었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를 남이 쓰러뜨려 줬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몰락해야죠. 말씀을 주셔서 요즘은 칩스나 IRA 같은 이제 미국의 조처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투자하거나 경제활동해서 좋은 일자리 찾거나 할 때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죠. 이전에 2020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2021년부터 3년, 1, 2, 3, 3년 동안 매년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금액이 3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대중 직접 투자는 100억 불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 가던 돈이 다 미국 가고 있고 또 예전에 중국, 미국 다 합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세계 상황, 이런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급한 마음까지 가세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그 좋은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보내야죠. 기업들은 좋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기회를 또 찾아서 가야죠.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가든.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한국이 분명히 미국에게 속된 표현으로 빨대 꼽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신 미국이 우리한테 공짜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장에 들어오면 보조금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어떻게 본다면 경쟁을 말도 못하게 격화시키던 경쟁자 라이벌인 중국을 쓰러뜨려 줬는데 그럼 우리가 안 갈 거냐? 어떤 게 득실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득이 더 많다 정도이지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인재들도 그런 그 미국에 직접 투자를 들어가는 기업들의 투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성장하는 수밖에 없지 이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군요. 아까 중국 말씀도 주셨는데 중국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우리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중국에 수출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7년 지났는데요. 한한령 2017년 한한령 이후에 대중 소비재 기업들은 다 망했는데 뭘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건 전부 앞에 겉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표가 없는 것들만 수출하고 있어요. 화학이랑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죠. 당장 중국 시장에서 1위의 자리를 우뚝 서고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나 5위와 4위 정도 레벨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중국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순위권에서 사라진 지 7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수 준비 중이고 철수했고요. 뭐 여기서 더 잃을 게 뭐가 있다고 대중 수출이 위협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통계를 좀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홍 박사님 이거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 말이 많아서. 다음번에 혹시 특히 미국의 IRA 이후에 새로 생기는 기회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홍춘욱 대표님하고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매현 리드하고 돌아와서 비트코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가상자산 이야기 김외연 비인 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뜨겁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했더니 비트코인이 막 올라. 아니 1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조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뭐 우리 돈으로 9,600 몇만 원을 이렇게 뜨던데요. 1억 원을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고 저는 계속 이제 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 글로벌 뭐 상품이라고 봐야겠죠. 글로벌 마켓에서도 7만 달러를 지금 계속 두드리는 중입니다. 요 전까지는 6만 9천 달러가 전 고점으로 2021년 11월에 기록한 가격이었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3월 6일에 한번 이렇게 살짝 넘었어요. 6만 9천 달러를. 네네네. 넘는 걸 보고서 다 놀랬죠. 놀랬는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14% 정도가 빠졌습니다. 14%라고 뭐 퍼센티지로 말고 그럼 한 10,000달러가 빠져서 6만 9천에서 5만 9천까지 빠졌었어요. 급락했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뭐 다시 쭉 올라와서 7만 달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6만 9천 달러는 지금 뭐 한 몇 번 넘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왜 오르냐? 참 뭐 지금 제가 이 비트코인 덕분에 이 방송에 지금 3번째 나왔는데 3번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오른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사는 건데 그 배경이 되는 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오르고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순환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4% 떨어졌던 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망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겠죠. 이게 투자자분들의 심리일 것 같은데 이 정고점을 넘었을 때 이제 이게 한번
예전에 한번 기록했던 이게 저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승장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기에는 어떤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낯설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앱 시장, 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코인 거래소 앱들의 다운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순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또는 예전에 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승질나서 지웠다가 이제 다시 까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 현상은 밈코인이라고 하죠. 그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저 강아지들, 그 시바견 개 그 캐릭터를 테마로 해서 만든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실체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정말 처음 시작부터 되게 장난스럽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밈코인들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비트코인이 있고 또 그 밈 도지코인 같은 것과의 관계는 뭔지 이걸 조금만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위치하냐 네. 잠깐만 좀 뭐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것도 같아요.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의 역사 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이란 말 자체가 비트코인 때 만들어진 거고요.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자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던 최초의 코인인 거고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더리움이 그 바로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좀 단순한 그런 굉장히 결제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이걸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특성은 이더리움에서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우후죽순처럼 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네네네. 뭐 이제 결제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을까? 아니면 어떤 요러요러한 네트워크에 가장 적합한 블록체인이 가능할까? 뭐 이러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예전에 어느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코인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면서 그 방송사 이름 MBC였는데 MBC랑 코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드는 데면 사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들고 코인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하면서 그냥 이제 장난스럽게 만든 게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네네. 테슬라 창업자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트위터에서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네. 도지코인을 밀어주나 보다 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뭐 아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실상은 도지코인이라는 이 코인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코인들이 몇 개 있어서 이걸 분류를 만들어서 밈코인이라고 밈코인. 네네네. 그 인터넷에 뭐 우리말로는 짤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네네. 재밌게 만든 그림이나 어떤 인터넷 문화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개체나 뭐 문화 이런 걸 갖다 밈이라고 하는데 밈코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밈코인들이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너도 나도 지금 코인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 투자도 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 상승장에서 밈코인들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해봤는데 도지코인이 한 115% 정도 올랐고요. 한 달 동안.
시바이누라고 이건 이제 진짜 시바견을 일본어식으로 읽어서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또 있는데 이것도 한 260% 넘게 올랐더라고요.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 페페라고 초록색 개구리 모양의 인터넷 그 캐릭터 많이들 네네네. 아실 텐데 네. 페페는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800%. 이거 이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한 달 동안이죠. 네, 네. 한 달 동안. 가격이 왜 올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도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기초자산이 개구리거나 아니면 개구리 캐릭터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냥 없는 거죠, 기초자산은. 예, 그냥 없죠. 블록체인인 없죠. 거죠.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잘 되니까 네. 도지코인도 잘 되고 시바이누도 잘 되고 하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재밌게 거래하는 거를 보면서 이걸로 그럼 어떤 기부를 하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인터넷에서의 어떤 창작자들한테 기부하는 데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용은 처음에 고안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진 효용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그냥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 인터넷에서 일어난 일들 다 이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돌아보면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막 증대되는 시기에 그리고 또 화폐의 기능에 화폐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또 포퓰리즘 같은 것 때문에 이 선진국들도 정치가 막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금이었는데 네. 금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서 몰려들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도 현물 ETF까지 승인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공인하게 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밈코인 같으면 어떤 그런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근데 그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자산 코인의 상승장이 밈코인이 주도한 거다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부수적인 아마도 상승장의 어떤 신호 같은 그런 부수적인 현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뭐 중요한 동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 인정이 이번 상승장을 견인했던 동력이 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투자하기 편해졌다는 거. 뭐 거래소 만들고 비트코인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러면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난감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어디 가서 하면 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아무튼 그것도 신경을 덜 써도 되죠. ETF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금융 회사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겠죠. ETF가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도권 내에 있는 어떤 우리가 뭔가 사고가 나면은 정부가 뭐라도 해줄 것 같은 그런 금융기관들이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투자하기가 편리해졌다, 신뢰할 수 있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번 상승장을 촉발시켰던 비트코인 ETF의 큰 의미라는 점에서는 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 자산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한층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점점 갖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예컨대 아까 그 다음에 뒤를 이었다고 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도 가격은 많이 변동하고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한 달 사이에 4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하고 이제 상승률이 비슷한 정도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증권당국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이면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ETF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 가장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던 게 블랙락이라는 네네. 자산운용사, 세계 네.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 ETF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음. 블랙락은 여러 가지 ETF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운용을 하고 이걸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ETF 승인을 뭐 500 몇십 건을 했는데 단 한 건 빼고는 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 했다면은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블랙락이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이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달리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고 그냥 집단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논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격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5월 말이 되면 일단 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이 미국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해놓았는데 5월 말이면 결론이 나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그게 승인된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만약에 근데 반대로 승인을 못 받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이제 사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이 이 코인이 어떤 성격이냐, 뭘로 어떤 지금 현존의 규제 틀에서 이거를 뭘로 다뤄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증권 판단의 기준이 있거든요. 뭐 오렌지 농장을 했는데 오렌지 이거를 뭐 상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증권으로 볼 거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준을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투자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 돈을 출자한 사람들의 공동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세 번째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냐. 네 번째는 그 이익이 이 투자한 사람 내가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네, 여기서 네. 전부 다 오케이가 되면은 이거 증권인 거죠. 네, 네. 증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증권을 다루는 현존 법 체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되겠죠. 네.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걸 규율을 하게 되고 네. 증권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처벌 체계에서 다루게 되고 그 지금 뭐 이번에 얘기 나오는 저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테라 루나 네, 사건으로 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테라 루나 이 코인이 증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 검찰의 주장이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미국 증권당국이 루나는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역으로 이제 권도영 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지금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 이거를 이거를 보는 차이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ETF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증권일 때 보는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증권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했던 사람들도 남아 있고 네, 네. 누가 했는지도 분명하고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그걸 좀 다퉈봐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승인을
안 하고 좀 미룰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이제 소장님은 이제 이더리움도 블랙록에 신청했으니까 간단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된다고 답은 드릴 수 있는데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약간 좀 아니면은 선거가 있으니 선거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판단을 미국 대선이요. 네네. 11월 미국 대선. 선거 이후로 이게 그럼 이제 굉장히 정치적 사안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아직은 그 비트코인 ETF에 블랙록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작년 7월에 알려졌었는데 그때만큼 이게 지금 그렇게 아주 낙관론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그런 분위기는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증권이라는 거는 어떤 기초 자산이 있고 그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기초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어떤 그걸 나눠 갖는 뭔가 이 증서를 만든 거잖아요. 권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건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로 기초 자산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관리위원 SEC가 같은 판단을 할 것이냐는 아직 장담할 수 없고 미국의 SEC는 줄곧 이 코인들이 증권이라는 시각에서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저런 코인이 증권이 아니냐라면서 증권이다라면서 SEC에서 소송을 낸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권이라면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 주식이란 증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더리움은 그게 증권이라면은 어디다가 그걸 청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청구할 곳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애초에 처음에 자금 모집을 할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프로젝트가 발전하게 되면은 그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어떤 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SEC 쪽에서는. 그러면 그 발행했던 그 그룹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가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인도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SEC에서 그 SEC인가요? 주체가 그 현물 ETF 비트코인 네, 뭐 승인을 승인을 SEC에서 냈고. 근데 한국에는 지금 승인 안 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논리 차이도 있나요?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권도영 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권도영 씨가 계속 해외에 있다가 이제 뭐 한국으로 오내 만에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같은 공동 창업자였던 신현성 씨라는 분, 이분은 이제 예전에 티몬 창업자이기도 한데 같이 사업을 해서 뭐 테라를 초기에 운영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손을 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신현성 씨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한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월 11일에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처음에 냈던 입장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이 기존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코인이 한창 시끄럽고 저 법무장관이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그렇죠. 하던 시절에 네네네. 그 시절에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하거나 뭐 이런 투자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금지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문화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네. 금융사라면. 네. 그래서 이 ETF를 거래를 한다거나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저 기존의 입장하고 배치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걸 갖다가 먼저 손을 봐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을 아직은 이걸 바꿀 계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자본시장법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그 기초자산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이 코인이 딱 맞게 떨어질 만한 항목이 없어요. 그거는 약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항목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선행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금융당국에서 하는 결정이 미국 SEC에서 하는 결정만큼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고민 다 하고 있는 많이 거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고 글쎄요, 뭐 시장은 어차피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하게 매겨지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금융사들,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한국에서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한국 금융기관도 뭐 그런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지금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그냥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ETF가 해외에 있는 ETF에 국내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외화가 계속 네네네네.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냈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낸 건 아니지만 대충 공감대가 있다는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한국에서도 조만간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현물 ETF 다른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들을 구매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지금도 직접 미국에 상장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거래하는 금융사가 그걸 못 그렇죠.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네, 돼 있는 거군요. 그 국내 금융사들이 그걸 다루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죠. 그럼 미국에서 계좌를 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비트코인을 그냥 사시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이유는 현물 ETF SEC에서 승인함으로써 공신력이 생기고 이게 사실 자산으로서는 공인받던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현물 ETF 또 승인하면은 그 공신력이 더해지긴 하겠네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ETF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네네. 금융사들이 또 ETF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맞습니다. 더 오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럼 1억도 넘을 수 있겠다. 예, 근데 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찾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의외의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또 코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선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 시장에
참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어떤 기반하고 있는 뭐가 없으니까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참 많은 걸 좌우하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저런 툴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연재하고 있는 글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비잉 크립토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이제 환경 비즈니스에 환경 제가 비즈니스에? 글을 썼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그 투자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중하고 그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왕도가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SEC에서 결정하는 그 현물 ETF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공신력에 영향을 굉장히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밈코인은 아직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밈코인은 정말 오른 것만 보면은 800% 허탈해져. 이거 허탈한데, 근데 뭐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그 다음 또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건 굉장히 훨씬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투기와 거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루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많은데 못 여쭤봤는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번째 말씀 나눴는데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와서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외현 비잉 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셔서 비트코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똑같이 12시 반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내일 들러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주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